저는 방금 소개받았듯이 음식 고고학을 연구하는데요. 음식 고고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음식 고고학이란 말, 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만든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저밖에 하는 사람이 없고,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일본에서 음식을 좀 연구를 해야겠다 했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중국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도 공부하러 가서 보니까 그쪽에도 음식 고고학이란 단어들은 만들어져 있지만 음식 고고학을 연구하는 분야는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2007년에 제가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음식 고고학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음식 고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승환 TV 치면 야구 선수만 나와요. 예, 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도 같은 종씨니까 오승환 TV 여기 꼭 들어가서 보시다가 야구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번에 하고 있는 건 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있으면 강의할 때 유튜브 광고를 못 하고요. 주로 이제 과연 고대 사람들은 또는 예전에는 어떤 술을 만들어 먹었는지, 언제부터 우리가 술을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오승환 TV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목차가 되게 많죠? 10개가 있어요. 오늘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한 5개 끝날지 10개까지 다 갈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게 인류에 대해서예요.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저기 김상준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네. 원래 사람은 육식동물일까요? 채식동물일까요? 육식동물이 왜요? 이빨이 구조가 네. 고기를 잘 뜯어먹게 생겼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되면 되게 좋을 텐데요. 태어나서 요즘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한때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여기만 불을 좀 꺼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예. 예, 갑자기 주침 모드가 됐지만 네, 괜찮으세요, 혹시? 네. 육식동물 중에서 채식으로 간 경우는 없어요. 채식동물 중에서 육식으로 간 경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육식동물하고 채식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윤이요. 예, 최현 선생님. 자, 채식동물하고 육식동물하고 뭐가 다를까요? 구조가. 예. 뭐 이렇게 구조라고 해야지 뭐 그냥 막연하게 야, 뭐가 다르냐고 이름이 달라요 뭐 이렇게 나올까 봐서. 어떤 게 다르죠? 이빨. 입.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위에 또 아시는 분? 귀? 위? 예. 위에는 위리 좋다던데. 예. 또 예? 턱관절. 아, 예. 장. 위와 장 다 나왔네요. 예. 자, 가장 큰 차이는요. 눈에 있어요. 초식동물은 다 눈이 이쪽에 달려 있어요. 소, 말, 노루, 사슴, 토끼 다 보세요. 옆에 있어요. 육식동물은요. 다 앞에 있어요. 자, 초식동물들은 언제 어떤 놈이 날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180도를 늘 관찰해야 돼요. 뭐 고개 돌릴 것도 없이 다 보이죠 뭐. 근데 육식동물은 어떤 놈이 있냐 보면 그 놈만 찍어서 쫓아가야 돼요. 앞만 보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말에 눈 가리개가 돼 있죠. 야생에 살 때 말에 눈이 여기 있었는데 너 앞만 보고 가. 옆에 보지 마. 하고 우리 가려놓자. 눈 가리개 있잖아요. 말 따가닥 따가닥 하는데 가린 이유가 옆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죠.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은 눈에서 첫 번째 다르고요. 두 번째 식사하기 위한 이빨의 기관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빨이죠. 왜냐하면 채식동물은 어금니가 발달돼 있어요. 계속 씹어봐야 되니까. 그러나 육식동물은 어떻죠? 일단 달려가서 뜯어야 돼, 살점을. 근데 어금니가 발달되면 살점이 안 떨어지네. 아이, 물었는데 놓쳐버리죠. 또한 살점을 뜯었으면 씹어야 되죠. 안 씹어요. 육식동물 중에서 한참 앉아서 고기 씹는 놈 봤나요? 사자도 안 씹어요. 바로 고기를 잘라서 뜯어서 바로 삼켜요. 씹는 저작 행위는 초식동물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죠. 언제나 이렇게 멋진 모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창기의 인류는 이빨을 봤을 때요. 전형적인 채식동물이에요. 이빨은. 근데 눈은 육식동물의 눈이죠. 여기서 온 딜레마가 있어요. 자, 동물을 잡아먹기에 맨손으로 우리는 되게 나약한 존재예요. 이거 노루가 보이니까 쫓아가야지. 노루보다 우리가 빠르면 좋겠는데 노루보다 우리가 느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빨이 우리가 튼튼하냐? 그렇지도 못해요. 잡아먹기에도. 그래서 초창기의 인류는 풀을 뜯어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로 채식을 했던 거죠. 이빨 구조가 바로 채식에 적합하게 돼 있던 거예요. 오히려 초창기 인류는 주요한 식재료였어요. 맹수들의. 맹수들이 만만한 인류를 잡아먹었던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여기에 이 사람의 머리뼈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레오파드의 이빨 발견된 거하고 같이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식용으로, 표범의 식용으로 쓰였던 거지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이 표범 이리 와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참 그렇게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는 표범은 나무도 잘 타요. 그래서 올라가서 잡아 먹거나 했던 거죠. 이게 딱 뒤바뀐 게 200만 년 전이에요.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생기면서부터 완전히 바뀌게 돼요.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에요. 호모라고 하는 것부터가 직접 인류의 조상인데 오스트랄로는 남쪽이라는 뜻이고 피테쿠스는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의 원숭이. 즉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진짜 인류인 호모 에렉투스 단계부터 갑자기 몸이 튼튼해져요. 키가 170이 넘어요. 두뇌 용량이 막 커져요. 이때 사람들이 사냥을 한 거예요.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먹고 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키가 커지고 뇌 용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또 하나 불을 사용해요. 불을 사용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 원숭이나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나 걔네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막 먹고 있어요. 풀을 먹는데 18kg를 먹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18kg를 하루 종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배추 몇 개 먹을까요? 배추를 몇 개 정도 먹을까요? 배추 18kg어치 먹으려면 한 40개를 먹어야 돼요. 한 40개. 배추 40통 먹어야 돼요. 계속. 그 40개 먹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하지만은 불을 피워서 익히기 시작하면서 자, 우리 숙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숙주나무를 물에 데치면 한 박스를 데쳐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씹기도 쉽고 소화가 빠르고 이런 식으로.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소화가 빨리 되는 거죠. 바나나 하나를 먹으면 보통 한 38에서 42% 정도가 소화가 돼요. 나머지는 소화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녹말 이런 것들을 익히면 98%가 소화가 돼요. 이때부터 비육이 시작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살이 찌니까 배둘레 힘이 드니까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비극은 이때 시작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불에 익혀 먹기 시작하고 사냥을 하면서 오늘날 인류가 된 거죠. 그 증거가 있어요. 구석지대 벽화를 보면 여기 보세요. 화살 맞은 이 그림을 잘 보면 화살 맞은 거, 창 맞은 게 보이죠? 사냥을 해서 먹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비종이라고 하는 유럽의 들소들을 보면은 이렇게 창 맞아갖고 사냥한 이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많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매머드 사냥꾼. 매머드가 없어지게 된 건 철저히 인류가 다 잡아먹어서 그래요. 매머드가 언제까지 살아남았냐면은 피라미드 지을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매머드가 약 4,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인류가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매머드가 야 추워서 도저히 사람들이 안 오겠지 하는 저 베링해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요. 그 당시에는 빙하 시대라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매머드는 아메리카까지 가는데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인류가 최초로 17,0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가게 돼요. 그 전에는 어떠한 인류도 어떤 동물도 5대양 6대주에 다 퍼져 살질 않았는데 인류가 처음으로 아메리카까지 감으로써 마지막으로 인류가 이제 전 지구에 퍼져 살게 된 거예요. 매머드 덕분이죠. 매머드 쫓아가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증거가 이거예요. 멕시코에서 공항을 짓고 있는데요. 공항 짓는 데에서 매머드 약 50마리의 뼈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머드의 뼈 사이사이에 창, 돌창, 구석기인데 돌창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하고 잡아먹고 여기에 빠져갖고 죽은 애들, 시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흔히들 사냥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렇게 메고 가서 우리 같이 부족들이랑 먹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이건 현실적이진 않죠. 자, 어때요? 보통 뭐 여러분들도 소 한 마리씩은 들죠? 아침에도 이 정도는 운동, 뭐 엽기 이 정도는 들으시죠? 예. 영광은 다르군요. 한 번도 이 예란다더블 처음 들어봤어요. 저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런데 실제 발굴을 해보면요. 검은 부분이 발굴되는 부분이에요. 자, 사슴을 보면은 머리뼈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요. 말을 보면요. 꼬리하고 등짝하고 목뼈 같은 건 없어요. 호랑이는요. 이빨, 발만 있어요. 발굴해보면. 유적에서 나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말은 무거우니까 해체해서 일부만 가져간 거고요. 사슴은 뿔까지 써먹으려고 다 가져간 거고요. 호랑이는 지가 죽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진짜 죽네? 그래서 죽은 거 떼어간 거예요. 감히 호랑이하고 맞서 싸울 정도는 구석시대나 신석기까지도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발, 이빨을 가져가는 것은 장신구. 주술적으로 나도 저렇게 호랑이처럼 강한 어떤 에너지 그리고 그러한 주술적인 힘을 받고자 했던 거고요. 사실 보면은 이렇게 해체를 해서 가져가요. 이건 지금도 부시맨족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해체를 해서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할까? 제가 2010년에 직접 노루 한 마리를 사서 구석기로 이석기를 만들어서 해체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동물고고학팀들하고 같이 해체를 했는데 이 돌 하나로요. 해체하는데 약 30분이면 다 돼요. 먼저 배 가르고, 배까지 가를 것도 없이 가죽만 쫙 가른 다음에 그 가죽 위에서 하기 때문에 흙도 안 묻어요. 해체를 해서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흔히 차돌이라고 하는 돌을 쓰니까 그렇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유럽 쪽은 실렉스 또는 흑요석이라고 하는 화산이 많은 화산암지대의 돌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걸로 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술을 하는 칼보다도 더 예리해요. 그래서 그걸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건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나왔어요. 동굴을 발굴했더니 동물의 뼈가 완전히 다 으스러졌고 나오죠. 초전 박살 났죠. 왜 이렇게 박살을 냈을까요, 뼈를? 이 동물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먹고 버려서 쓰레기장이죠. 네, 동굴인데 쓰레기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아작을 냈을까요? 그냥 보통 먹고 나면 뼈 제대로 굴러다닐 텐데 이거 초전 박살 났잖아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저 동물의 뼈를 뭔가 돌로 때리는 것 같죠? 이게 2021년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팀들이 밝힌 건데요. 구석기 시대의 저 둥그런 석기하고 뼈, 저렇게 나온 것들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청원 두루봉 동굴이고요. 저 실험한 것은 이스라엘 사례를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가 동물을 잡아 먹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을 못 잡으면 어떡하죠? 그냥 굶어야 될까요? 배가 고프니까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잡히는 놈은 없고. 이때 우리는 저장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오늘날의 저장은 깡통, 캔에 들은 음식을 생각하면 드는데 구석시대의 캔, 저장 음식이 바로 저거예요. 저 뼈는 밀폐가 돼 있어요. 깡통처럼. 넉 달을 놔둬도 뼈 안에 있는 골수는 안 썩어요. 우리 저 어렸을 때는 닭을 잡으면
닭을 백숙으로 삶아 먹고 나서 닭 뼈를 깨물어서 그 안에 있는 걸 쪽쪽 빨아먹었죠. 골수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많이 어렵게 사셨나 봐요. 바로 그 자세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저도 그래서 많이 깨먹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골수를 깨서 먹는 거예요. 골수가 되게 맛있고 영양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골수를 먹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깼던 거예요. 골수를 깨먹던 흔적이에요. 실제 포르투갈에서 또 저도 먹고 왔는데 이 지금 뼈 안에 있는 저 골수를 요리로 하는 게 지금도 유럽에는 여러 나라에서 남아있어요. 스페인에 가도 남아있고. 골수를 지금도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출돼가지고 그 지마켓에서도 올 초에도 팔았어요. 이 골수만 수입해다가. 예, 그 정도로 골수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인류는 사냥을 하고 이것을 불에 구워 먹고 하면서 지금의 인류로 발달하게 되는데 얘네들 보세요. 유인원들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길어요. 장이 길어요. 계속 소화를 해야 되니까. 반면에 인류는 장이 줄어들었어요. 슬림해져 버렸죠. 이제 계속 먹지 않고 익힌 것만 먹으니까 조금만 먹더라도 농축된 채로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먹는 것을 먹는데 들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헛짓거리를 해야 되죠. 딴 생각을 해야 되죠.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류로 우리가 발달하게 된 거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좀 전에 구석기였다면 이제 신석기인데요. 많이 보셨죠?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자, 이거 어디다 사용한 거죠? 국시처장. 네, 우리나라 교과서에 다 그렇게 나오나 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왔는데 그 학생들도 물어보면 다 이야기만 해요. 저장.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서 잘못 가르친 대표적인 사례예요. 저장 한번 볼게요. 자, 쌀이나 이런 걸 저장을 한다고 쳐요. 보통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는요, 요만해요. 지금 보신 게 되게 사진이 커서 그렇지 요만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한 가족이 6명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톡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곡식을 5명이서 또는 6명이서 며칠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가을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4월 보릿고개까지 5개월 이상을 곡식을 저장하려면 이게 몇 개 필요하죠? 최소한 한 집에 토끼가 100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발굴해보면요, 주거지 안에서 2개 이상 나온 거 없어요. 한 집에서 많이 나오면 2개 반. 나머지 90개 이상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저장했으면. 우리나라 유적뿐만 아니라 신석기 유적을 일본이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처음 토기가 나올 때 전체 토기의 수가 유적에서 5점, 6점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암사동 유적조차도 신석기 시대 토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면 누가 가져간 걸까요? 그 토기들은. 저장을 했다면. 저장이란 말은 너무 쉽게 말을 하지만 그게 쌀독에다가 쌀을 저장했으니까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저장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하지만 저장을 했을 땐 이렇게 한두 개밖에 안 나온 걸로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심지어는 토기를 만드는 단계의 유적들을 발굴해 보면요, 저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기에는요, 저장할 때 토기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가요. 만들기도 훨씬 쉬워요. 신축성도 있어요. 깨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저장을 하지 왜 굳이나 토기에 저장을 할까요? 보통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이거예요. 실제 이게 이제 발굴된 거예요. 이런 망태기 같은데 도토리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는. 그것도 구덩이를 파고서. 토기에 저장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김광남 원장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신석기 시대 토기를 하나 만드는데 토기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 것 같으세요? 신석기 시대 토기 아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쯤 들까요? 생산 단가가 80만 원 들어요.
80만 원이에요. 만드는데 약 6개월 걸려요. 얘 하나만 만드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은 말리고 흙 구하고 이런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해보면은 실제 고고학과 대학원생들 데리고 이 토기를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하루 종일 계속 엇갈려 못 그려요. 심지어 그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이 다음에 나오는 청동시대의 무문토기는 하나에 한 14만 원밖에 안 해요. 가격이 엄청 다운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무 껍질이나 나무로 만들어도 훨씬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죠. 아, 그렇지. 물그릇이네, 물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바가지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박씨가 다 출토가 돼요. 바가지 있어요. 자, 그럼 어디다 쓸까요,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자, 토기에 물을 넣었을 때부터 보여드릴게요. 토기에 물을 넣고 나서 10분, 20분 지나면요. 점점 이렇게 물이 스며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물을 담아놓고서 다음날 마시려고 하면 물 어디 갔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 저장도 아니다. 결국은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왜?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이 만져본 모든 소재 중에서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는 소재가 흙이거든요. 흙만이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그릇, 이걸로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의 등장이 음식 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뾰족하잖아요. 예, 그 이야기도 바로 나옵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혹시 PT 다 보셨나 보네요. 예. 자, 음식 조리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죠. 두 번째, 저장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데 왜 뾰족하죠? 동따라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예. 아, 학교 다닐 때 거의 국사 100점 맞으셨죠? 거의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이 말은 저장, 두 번째 뾰족한 건 땅에 훅 박으면 되니까. 심지어는 제가 30년 전에 고고학과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야, 저기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바닷가 살잖아. 그 모래인데다 그냥 툭 박으면 되니까 뾰족한 거야. 모래에다 툭 박으면 그냥 쓰잖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죠, 제가.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연구해서 밝힌 것도 있지만 최근에 세계 고고학계에서 밝혀진 트렌드들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최고의 성과들만. 자, 이렇게 뾰족한 건 왜 그럴까? 바닷가에, 모래가에, 모래땅에 푹 박으면 되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30년 넘게 국내외 유적을 발굴하면서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모래땅에 톡이 박힌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없어요. 아, 내가 잘못 봤겠지. 책을 다 봤어요. 없어요. 그건 그냥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뾰족한 이유를 자, 이렇게 땅속에 박아놓고 조리를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리할 때도. 야, 신석기 시대에는 땅속에 박아놓고 이렇게 조리를 했어. 자, 이것도 보이지? 하면서 이렇게 땅속에 박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래땅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없어요. 자, 실제 암사동 유적이고 복원된 유적이고 가봤어요. 이 네 군데에 있는 구덩이는 기둥구멍이에요. 기둥을 올렸던. 어디에 구멍이 있어요? 토기를 박았던 암사동에. 이 토기 박았던 구멍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는 다 박아놓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나 선생님께 배운 건 다 박았었다고 그랬는데 박은 자리 하나도 안 나와요. 박아서 사용한 흔적도 없고 박혀서 출토된 유물도 한 점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땅속에 박아서 음식을 조리했을 텐데 왜 이렇게 뾰족하게 했을까? 이게 정답은 이거예요. 돌로 받쳐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한 흔적들을 사용은 분석을 하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다 돌에 띄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바닥이 뾰족할 때 열 효율이 제일 높아요. 점점 넓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한 솥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사용한 솥도 둥글죠. 전 세계에서 19세기 이전에
조리용 그릇으로는 다 둥근 바닥을 사용해요. 열 효율 때문에요. 근데 20세기엔 바뀌게 되죠. 가스레인지 때문에, 인덕션 때문에 바닥과 접지면이 딱 맞아야 돼요. 그 이전에는 직접 불을 닿아야 되기 때문에 열 효율 때문에 이렇게 바닥이 뾰족한 거예요. 땅속에 박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돌에 받쳐놓고 조리를 했던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이 있나요? 밟은 데 토기 중에? 도기들이 저기에서 사용되고 나면 다 흙에 덮여가지고 깨진 채로 나오죠. 보고 난 다음에 이 사용한 불 맞은 흔적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요. 불 맞은 흔적을 보면 돌에 받쳐놨던 것들이 나와요. 다. 돌에 닿았던 부분, 돌에 닿느라고 불 맞은 부분, 불이 앞에 있었는지, 불이 측면에서 맞았는지, 밑에서 맞았는지까지 다 분석이 돼요. 그건 안쪽에 있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나옵니다. 30년 전에는 이런 돌로 만든 아궁이들이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설적으로만 이렇게 뭐 유물을 만들고 30년 전이나 지금도 국사 선생님들이나 교과서는 땅속에 박았었다고 그래요. 예, 지금도요. 저는 고고학자인데 한국에서 고고학은 헤게모니가 어디에 있냐면 국립박물관, 각종 박물관에 있어요. 각종 박물관의 관장부터 시작해서 각종 박물관의 이 학예사, 큐레이터들은 다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고고학자들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학과, 사학과 하려는 분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를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고고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사책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학문이 다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서 믹스돼서 잘 될 것 같죠. 하물며 이 분야조차도 이래요.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30년 전이 아니라 지금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 신석기 세 사람들은 밥 먹었겠지. 그래서 다 이렇게 밥을 하는 실험을 했어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밥 먹었겠죠? 빵 먹었을까요? 뭘 먹었을까? 신석기 시대에는 복합 음식이라고 제 이름을 붙였는데 다양한 음식거리들 부에다가 집어넣고 끓여 먹었어요. 벼농사는 안 졌어야지. 일부 곡식을 농사를 지었지만 거의 채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버섯도 넣고 다 집어넣고 끓여서 먹는 방식이에요. 다양한 음식 조리를 해봤는데 결국은 신석시대 토기의 내면 안쪽에 있는 음식이 불에 탄 찌꺼기들 있죠. 그걸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온갖 잡탕이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차마 짬뽕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복합이라고 고급 용어를 써줬는데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견과류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를 간다든지 또는 칡가루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이것은 조하고 견과류를 가지고서 조리를 해보고 자 불에 다 태웠죠? 음식 조리했죠? 여기 불에 타 있죠? 이 찌꺼기들 탄화된 거 이것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발굴된 그 토기에 붙어있는 것을 똑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러한 형태의 음식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밥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청동시대가 되면 처음으로 바닥이 평평한 토기를 음식 조리로 써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바닥이 평평한 음식 조리 용기예요. 우리나라의 청동시대 토기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음식 조리 용기가 평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하얀 부분이 땅속에 역시 묻어서 조리를 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해보면 이 하얀 부분이 나오는 것은요. 이게 위에는 끓음이 있고 여기는 하얗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약 340도에서 370도 사이에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요. 끓음도 타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불씨가 세니까 하얗고 여기는 서서히 식어갔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끓음이. 그래서 실제 발굴해 보면 이 밑에는 하얀 거 여기에 음식 조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시대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음식을 조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음식을 끓여 먹었는데 청동시대쯤 되면 이제 밥을 좀 해먹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청동시대는 언제쯤이죠? 선생님? 선생님, 안경쓰 선생님.
청동기 시대는 언제쯤이죠? 지금부터 대략? 2만 년 조금 오래 가셨고요. 지금 약 3,500년 전에서 2,500년 전까지를 보통 청동시대라고 해요. 예전에는 또 시대가 이보다 달랐는데 계속 청동시대가 옛날보다 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2,000년 전부터 3,000년 전까지로 봤는데 지금은 점점 올라가는데요. 이때를 한번 볼게요. 이때도 이제 조리한 토기들이 나타나죠. 세워놓고서 조리를 했는데 이 토기 안에를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실리콘 있죠. 실리콘은 가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요. 이 토기에다가 실리콘을 주입을 해서 말려요. 그런 다음에 실리콘을 떼어내면은 전자주사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게 나왔죠. 이게 좁쌀, 이게 기장, 이게 쌀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고 먹었다는 거죠. 실제 조리를 했는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도 역시 지금과 같은 밥은 없었어요. 2000년 전까지 지금 같은 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까 신석기 때처럼 이것저것 나온 대로 다 집어넣었어요. 다만 농사를 이때부터 조금씩 졌기 때문에 농사지은 곡식의 양이 좀 많아질 뿐이에요. 지금과 같은 밥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뭐 무밥, 콩나물밥처럼 뭐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의 토기가 나타나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이런 게 없어요. 왼쪽에 있는 게 없었어요. 청동시대가 되면 처음으로 이런 항아리가 나와요. 목이 좀 좁아지는. 이 차이가 바로 저장용이에요. 얘는 저장을 위해서 목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건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고요. 얘는 밥솥, 얘는 항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항아리 중에 이렇게 X자로 막 뭔가 그려진 것 같고 끄름이 붙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나와죠. 아마 이런 토기들을 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나와요. 묘사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X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보여요. 얘도 그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렇게 끈이 엮여져 있었는데 이 끈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이렇게 토기에다가 짚을 엮거나 아니면 이렇게 끈으로 엮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엮은 거예요. 이렇게 엮은 거 혹시 이유 뭔지 아세요? 예? 깨지지 말라고. 네, 또 매려고. 네, 정답입니다. 150점짜리 두 분, 답이. 보통은 하나도 못 맞추는데 두 개 다 나왔네요. 자, 이건 그냥 내가 물병으로 써야 되는데 갖고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들고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끈을 묶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내 띠에 걸어도 되고 어떻게 갖고 다녀도 되고 심지어는 막대기에다 저 끈을 끼워서 달고 다녀도 돼요. 죄송합니다. 많이 움직여서 그렇죠. 그렇게 이것은 하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걸려 있죠. 얘도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큰 항아리는 뭐였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토기들을 끈을 묶은 게 나오는데 큰 항아리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엮은 거예요. 손잡이가 없어요. 청동시대까지 토기에. 왜냐하면 토기에 손잡이가 있으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토기가 약해요. 그래서 토기를 손잡이를 달았다 그러면 손잡이를 으 하고 든 순간 뚝 하면서 손잡이만 들려요. 그릇은 안 올라오네? 가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는 토기 자체에 손잡이를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끈으로 엮어가지고 저렇게 메고도 갈 수 있고요. 그냥 손잡이 아무 데나 손을 딱 넣고서 메고 갈 수도 있어요. 또는 혼자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는 것을 두 사람이 손을 넣어서 들고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엮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동시대까지는 토기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엮어서 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손잡이가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거죠. 이게 삼국시대가 되어야 손잡이가 달리는 거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부뚜막이라는 게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부뚜막이라는 게 그전에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불 피우고 섰던 거죠. 이 부뚜막이 들어오면서 시루라는 게 들어와요. 시루가 들어와가지고 밥을 쪄먹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시루에서 밥을 지으니까 남은 불을 가지고 작은 토기에다가 반찬을 조리하거나 찌개를 끓여요. 아궁이 앞에서. 아궁이의 불시로. 아궁이에서 뭐 예전에 고구마도 구워 먹고 밤도 구워 먹고 하셨죠?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해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좀 전까지 보셨잖아요. 잡탕으로 이것저것을 다 끓여 먹었잖아요. 그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시루를 먼저 밑에 물 끓이는 솥에다가 올려가지고 음식을 쪄서 먹고 조그만 그릇은 옆에다 놓고서 찌개를 끓이고 이게 더 편할까요? 원샷으로 먹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잡탕이. 근데 이 방식이 왜 왔을까? 이게 불편하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게. 네, 다시 한 번요. 귀족이 생겨서. 예, 또. 먹고 살만해져서. 네. 부뚜막이 들어오면서 부뚜막에 솥을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밑에 물 끓이는 솥과 같은 토기가 있고 그 위에다 시루를 얹어서 끓이는 거예요. 자, 시루에는 뭘 할 수 있죠? 밥밖에 못해요. 시루는 밥밖에 못 쪄요. 반찬은 아까 보셨던 조그만 그릇. 여기에다가 지금 저 그림, 여기 이 아궁이 앞에서 국 끓이거나 반찬 데치거나 이걸 하고 시루로는 밥밖에 못해요. 밥의 등장 이때부터예요. 시루가 생기면서 밥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잡탕이었다가 처음으로 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과 반찬으로 분리되는 주식과 부식이 이때 처음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귀찮게 시루 쓰고 뭐 쓰고 했느냐? 이건 정답은 맞추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 논문을 내고 밝혔지만 아직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혹시 그래도 왜 그럴까 아시는 분? 예. 혹시 술을 만드세요? 술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니고요. 예? 밥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아, 좋은 답은 나왔는데 정답만 아니네요. 제사? 예, 집안에 제사가 많으셔서 그러신가요? 이거요, 설거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귀찮아서 다 안 가져왔지만 실제 음식 그 물 끓이는 저 솥 있죠? 저 겉에 엄청 끓음 붙어 있죠? 이거 이상으로요. 아까 제가 조에다가 뭐 끓이니까 옆에 불에 탄 것 보였죠? 이 그릇에다가 잡탕으로 음식을 조리라면요. 안에 끓음이 엄청 많이 생겨요. 끓음이 아니라 타버려요. 누룽지처럼. 토기의 누룽지처럼 매일 밥할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에 불려가지고 떼우면 토기다 보니까 토기가 잘 상해요. 잘 깨지고. 근데 요즘같이 더울 때 이걸 안 씻어놓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거든요. 다. 안 씻어놓고 잠깐 내일 쓰지 하고 놔두잖아요. 곰팡이가 바로 그 다음 날 펴버려요. 그러니까 안 씻자니 곰팡이 피고 씻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시루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헝겊을 받쳐놓고 밥을 하잖아요. 그럼 이 헝겊만 걷어내면 돼요. 헝겊만 빨면 돼요. 다시 또 이 안에다가 저 시루 안에다가 헝겊 깔아놓고 쌀을 부어. 그리고 또 밥을 하면 어디에도 눌러붙고 탈 일이 없죠. 저 당시에 헝겊이 있었나요? 헝겊은 있었죠. 헝겊은 구석시대부터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루를 쓰게 되는 건 설거지 때문이에요. 네. 이게 불편한 것 같지만 설거지보다 이게 훨씬 편하다는 것을 이때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자, 이러면서부터 모든 음식의 중심은 밥인 거예요. 그냥 밥만 주시고 나머지 사이드, 반찬 또는 부식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죠. 이건 베트남인데요. 베트남도 그래요.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베트남, 일본, 한국, 중국은 역시 주식 부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유병으로 가볼게요. 2012년에 인천에 아시안게임을
아시안 게임은 14년에 있었는데 12년에 아시안 게임 경기장을 발굴을 했어요. 인천 구월동 쪽에. 거기에서 나온 토기를 분석을 했던 거죠. 탄소질소 동위원소라고 하는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같이 춘천에 있는 중도, 광명의 가학동, 인천 구월동 이 세 개의 토기를 같이 맡겼어요. 했더니 여기에 있는 토기 안에서 성분은 거의 곡식이에요. 그러면서 사슴이나 돼지 같은 동물의 기름이 나와요. 즉 춘천 산속에서 동물도 잡아먹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해안가에 위치한 광명, 지금은 광명이 해안에서 좀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이 가학동 이쪽은 해안에 가까웠어요. 해양정, 생선의 기름 성분들이 나와요. 토기 안에서. 생선을 먹었던 거죠. 근데 인천 구월동에서 생각지도 않게 소젖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우리는 유제품을 안 먹고 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유제품 먹었을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걸 어떻게 썼을까 연구를 해봤죠. 이 토기에 붙어 있는 성분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는 뭐 이제 이런 기록들은 있긴 하지만 실제 우유 성분이 고대 토기에서 밝혀진 건 처음이죠. 근데 이제 가축화를 먼저 시작했던 유럽에서는 토기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유제품들은. 선사시대 영아 출산율을 보면서 이제 이 사례를 봤죠. 독일 저널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독일 바이렌을 하면 뮌헨, BMW가 나오는 데죠. 바로 그쪽에서도 유적을 발굴을 해보니까 토기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 개 중에서도 형태가 동물 모양으로 생겼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소, 양, 염소의 젖이 하나는 돼지 젖과 사람의 젖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유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예, 이렇게 나온 게 처음에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도 이게 무덤에서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동물 모양이니까 애들이, 특히 애들 무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놀던 것을 넣어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무슨 장난감 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젖병이었던 거죠. 이 내부의 성분을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 시대까지는요,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아요. 애가 태어나면 반이 죽는 게 아니라 3분의 2가 죽고 어쩌다 운 좋으면 살아남는 거예요. 저희 형님까지는 생일이 다 1년씩 늦어요, 저보다. 옛날에 1960년대에 저희 형님들, 저희 이제 작은 형님이 62년생인데 호적은 63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속고 결혼했다고. 형수님하고 9살 차이 나는데 자기는 8살 차이 나는 줄 알고 결혼했더니 9살 차이가 난다고 놀랐는데 다 한 살씩 늦췄어요. 그때 저희 형님 위로도 두 분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 그랬는데 이때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로 베이비붐 세대. 그렇듯이 영아 사망률이 예전에 높았는데 이 병들이 나오는 시대부터요, 영아 사망률이 되게 팍 줄어버려요. 이제 젖을 짜서 먹인 것. 두 번째는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대폭 줄어드는 게 바로 이것의 발견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사냥의 젖을 짜서 아이한테, 예, 지금 바로 방금 전에 그 병으로 해서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게 이 낙농이 상당히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젖병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백제에서 나온 토기가 젖병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병의 형태보다는 그냥 사발에 젖을 받아서 아이에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예 우유를 안 먹고 자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고대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전성 시대죠. 아무리 추워도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하는데 제가 1999년도에 경북
중국에서 발굴을 하는데 무덤 발굴을 하러 가는데 무덤은 안 나오고 이 구덩이들만 나온 거예요.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 구덩이들을 발굴한 사례가 처음이었고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 구덩이를. 도대체 구덩이는 뭘까? 근데 그 구덩이는 밖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밖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밖으로 구덩이에서 뭐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저희는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 2012년에 연기 나성리 유적에서 이런 구덩이를 발굴하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돌이 쭉 깔려있고 이 구멍이 나온 사례들이 똑같은 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빙고, 얼음 창고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여전히 그걸 복원해 놓은 게 있어요. 겉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금 전에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고 여기에 얼음을 쟁여놓으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얼음의 물이 밑으로 고여서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야지 아니면 물이 고여있으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빙고죠. 근데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빙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석빙고라는 걸 만들어요. 석빙고는 주로 경상도에만 있어요. 황해도 하나 빼고는 다 석빙고는 경상도에만 있는데 18세기에 만든 거예요. 네. 돌로 만들면 석빙고, 나무로 만들면 목빙고, 그냥 흙으로 만들면 토빙고인데 그냥 우린 다 빼고 빙고라고 하죠. 서울에 보면 서빙고, 동빙고가 있는데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던 빙고인데 서쪽에 있으면 서빙고, 동쪽에서 동빙고인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남아서 동빙고동, 서빙고동 남았죠. 이 빙고, 여기에 얼음을 저장을 해둔 거예요. 자, 근데 얼음을 저장해서 어디다 쓰려고 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러다가 공주에 정지산이라고 하는 산에 우유도로를 만들다가 유적을 발굴했는데 희한한 건물이 나왔어요. 두 채는 초가지붕이라 기와가 안 나오고 한 채는 기와지붕인데 세 채 모두 가건물이에요. 정식으로 이런 건축물을 지은 게 아니라 임시 가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는 기와건물, 두 개는 초가건물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아까 말한 그 빙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쫙 보니까 서쪽으로 봤을 때 문영왕릉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뭘까? 이게 바로 빈전이라는 거였어. 빈전. 여러분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찾아갈 때 빈소에 간다고 하죠? 빈소에 간다. 무덤에 매장하기 전에 계신 곳, 빈소죠. 하지만 임금님도 빈소라고 할 수는 없죠. 장수 소자를 쓰긴 그렇죠. 임금님 계신 곳 근정전 이렇게 전자가 붙죠. 그러니까 빈전이라고 하죠. 자, 문여왕릉이 죽었어요. 문여왕릉의 능은 미리 만들어놔요. 왕릉은 미리 만들어놓습니다. 죽으면 그날 지으면 날 새요. 자, 만들어놨어요. 문여왕릉이 보이는 쪽에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게 뭘까 봤는데, 자, 문여왕릉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죠? 부고장 만들어야죠. 전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부고장을 빨리 만들어요. 부고장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땐 DHL이 없었어요. 텔렉스도 없었고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백제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 중국 양나라 무왕 또는 중국의 남조 북조의 나라들한테 우리 임금님 돌아가셨습니다. 부고장 돌리러 가야 돼요. 그러면 야, 글씨 제일 누가 잘 쓰냐? 다 집합. 제일 잘 쓰는 사람. 야, 참, 부고장 문장은 뭐라고 쓰지? 부고장 내용도 만들어야 되고 글씨 쓰고 부고장 만들고 갈 때 그런 배편 만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중국까지 가요. 일본 외도 가야죠. 또 문여왕은 또 원래 일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보내야 돼요. 그러면 배 타고 일본 가는데 2달 반이 걸렸어요. 중국으로 가는데도 그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자, 백제의 문여왕이 죽었다더라. 그래?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요즘처럼 부족은 야, 한 1억 넣어줄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위품 만들어야 돼요. 야, 문여왕릉과 부위품을 만들어. 그럼 부위품 준비하고 뭐하고, 자, 누가 갈 거야? 그러면 출장 누가 갈 거야? 그러면 사신, 조문 사신 만들어야죠. 기본 준비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석 달이 걸려요, 또. 다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보통 1년에서 1년만 걸려요. 그럼 왔는데, 야, 문여왕릉 절을 하려고 하는데 다 써갖고 파리만 날리면 어떡해요? 자, 요즘엔 어떡하죠? 장례식장에? 영안실 가면? 실제 냉동실가 있죠. 우리는 그냥 절을 하지만 냉동실에 있잖아요. 바로 이때 왕의 상장내에는 밑에 얼음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 왕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문여왕릉 때 2년 몇 개월, 횟수로는 3년이 되지만 2년 넘게 이 빈소에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빈전에서. 문헌에 기록돼 있나요? 그런 내용이? 어떤? 그 방금 하신 얘기가 그 문헌에 기록돼 있나요? 그 매지석 있잖아요. 매지석. 언제 돌아가셨고 어떻게 언제 여기에 맺혔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본 서기에도 나오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렇게 얼음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예 중국의 예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거죠, 이게.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있겠어? 아니면 뭐 그런다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죠. 이런 사례일 때 처음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사신들이 딱 왔어요. 와서 했는데 일본서도 오고요. 신라서도 와요. 이때 백제고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건 누구죠? 아니에요. 신라하고 적당히 저 새끼 믿긴 해도 그냥 적당히 그냥 친구하자. 고구려예요, 고구려. 일본은 완전히 절친이에요. 예, 고구려하고만 손절하고 지냈어요. 예, 완전 손절했어요, 고구려랑. 왜? 고구려가 몇 년 전에 어떻게 했죠?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예, 풍납성 있는 왕 잡아다가 개로왕 잡아갖고 지금 워커힐 밑에서 목 쳐버려요. 이름이 개로왕에서 참 괴롭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기분 좋겠어요? 고구려 생각하면 갑자기 현타가 오죠. 야, 그 새끼들은 보내지 마. 부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했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고구려 유물만 여기 없어요. 신라 유물, 가야 유물, 일본 유물까지 다 나와요. 여기에서. 아니, 처음에 발굴했을 땐 그런 거예요. 가건물인데. 가건물에 왜 기와가 있지? 아니, 근데 가건물인데 왜 신라 고가, 신라, 백제, 가야 유물이 다 나오죠. 심지어 마한 유물도 왜 나오죠, 여기에서? 알고 보니까 자, 우리 일본 왕께서 부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놓고 여기 상을 피우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걸 또 올려놓고 또 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신들이 왔는데 뭐 한번 절하고 야, 이제 가갖고 좀 오늘은 좀 나이트클럽 가서 놀을까? 하지는 못하죠. 여기서 계속 절하고 또 다음날도 절하고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계속 부위품을 가져오니까 이게 쌓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엄선된 것들, 무덤에 묻힐 것들을 골라서 또 넣죠. 무덤에. 그래서 문여왕릉의 무덤을 보면은 문여왕이 들어가고 그다음 사모님이 들어가시죠. 3년 뒤에 돌아가셔요. 들어가시고 거기에 그런 부위품들이 쫙 진열돼 있죠. 그러니까는 신라 것도 있고 가야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부위품들이. 중국 양나라 게 제일 많고. 역시 수준이 높으니까 그걸 많이 넣어줬더라고요. 그런 창고로 했는데 실제 얼음을 이렇게 무덤을 만들 때 왕릉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최근에 발굴을 해보니까 그 외 장소에서도 나오더라는 거죠. 특히나 일본에서 백제와 가장 친했던 그 시기에 소가노 우마코라든지 소가시들이 일본의 정계를 완전히 잡고 있었어요. 친백제파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개인 집에 빙고, 얼음 창고를 뭐 몇 개를 만들어 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조조 같은 경우는 너무 더위를 많이 탔고 조조 아들이 조조한테 아예 여름에 서늘하게 얼음으로 방을 만들어줘요. 방에 얼음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녹으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조조가 하도 더위를 타니까.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도 역시
빙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름에도.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일본 자료를 보니까 빙고에 얼음을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음을 이렇게 줄자대고 쭉쭉 함척대고 줄 긋고 있죠. 이건 우리나라 한강에서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얼음을 채빙하던 때예요. 채빙을 한 다음에 술에 실어요. 이게 조선 풍속이라고 하는 엽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착착 실어다가 쌓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필요할 때가 되면은 가져가는 거죠. 이 얼음들을 저렇게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옮기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보다 거의 여름에 왕족들이나 대신들한테 주기 위해서 얼음을 서빙고 동빙고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티켓을 주는 거예요. 자, 너 종일품? 그러면 5장. 자, 종이품? 4장.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럼 신하들 중에 나 얼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 그럼 얼음 티켓을 우리 쿠폰? 아니면 딱지? 딱지라고 해야 될까요? 딱지 팔듯이, 아니면 채권 팔듯이 이걸 브로커들이 딱 끼워가지고 이거 대신께서 여기 이조 판서 댁에 이 돈이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은 딱지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 티켓을. 그래가지고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죠. 예, 카드깡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나라님께서는 얼음 먹으라고 줬지만 그걸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조선시대엔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이건 이제 일본의 사례지만은 그림은 이런 식으로 얼음을 꺼내다가 계속해서 얼음을 먹었던 그런 기록들도 나오는 걸 봐서 백제에서도 빙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백제의 빙고들이. 신라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주로 나오는 걸 보면 경주, 그 다음 부여. 왜 그러겠어요? 왕실이 있으니까. 귀족들도 다 거기 몰려 살으니까. 그래서 이런 빙고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삼국시대를 지나서 이제 통일신라 고려 쪽까지 왔습니다. 자, 숟가락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여러 편을 썼었는데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던 숟가락 어떠세요? 자, 이 숟가락으로 밥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선생님, 밥 이걸로 떠서 드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먹을 수 있어요? 아, 스턴트맨이나 아니면 진기명기에 나오시는, 예. 사실 먹을 수는 있죠. 근데 되게 참 거시기 하죠. 예. 예.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 일부러 밥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건지. 자, 우리나라에서 숟가락으로 밥 먹기 시작한 지가 언제쯤일까요? 자, 애기 선생님. 언제쯤부터 숟가락으로 밥 먹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오래됐죠. 아주 오래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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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으로 밥 먹은 거 언제부터일까요? 자, 옆에 선생님. 삼국시대 때나. 아, 그렇죠. 문여왕릉 무덤에서도 숟가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아까 온 부의품이에요. 우리나라 숟가락 아니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되게 부정적인 개념이지만 그때는 세계 최상품이에요. 예. 그때만 해도 몽블랑이나 뭐 이런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부의품이에요. 우리는 안 썼어요.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숟가락 안 썼어요. 우리는 거의. 자,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숟가락은 되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젓가락이 없어요. 통일신라 시대에 젓가락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고려시대가 되잖아요. 아, 그래, 고려는 좀 젓가락 썼겠지 했는데 무덤 발굴해 보면 숟가락만 나와요. 어쩌다가 발견되면 젓가락이 하나 나와요. 무덤을 발굴해도 어쩌다가 젓가락이 하나 나와요. 자, 이렇게 숟가락과 젓가락이 세트로 나왔다? 게다가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청자를 많이 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청자 별로 안 썼어요. 실제 음식 그릇은 청동 그릇 썼어요. 유기 그릇 썼어요. 우리는. 자, 이렇게 세트가 나온다? 최고 엘리트급이에요. 고려시대에도.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아주 드물어요. 통일신라는 젓가락이 안 보이고 고려시대에는 젓가락이 아주 드물게 나온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파란 자켓 입으시면, 예. 뭘 의미할까요? 선생님. 질문의 의도를. 아,
이렇게 숟가락만 나오고 젓가락이 안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반찬이 없었던 반찬. 그렇죠. 반찬 없이 밥만 먹고 사는 거죠. 이대근 씨는 밥만 먹고 못 살아라고 했는데, 예, 하여튼 밥만 먹었던 거죠. 먹을 게 별로 없었는. 예, 저 먹을 게 없었다. 아, 그럼 국으로 마시면 되겠네요. 자, 예, 선생님. 아, 손가락으로. 하긴 저도 시골에서 모래기철이나 이렇게 가면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손으로 김치 집어 먹고 하시는 건 봤어요. 근데 이때 사대부들도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반찬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채소가 없었어. 아, 채소도 없고, 아이, 고래 것들이 뭐 먹어봤자 그게 그거지 뭐 그런 거죠. 실제로 실생활에 안 쓴 거 아니에요? 김치가 식생활에 안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빔밥. 비빔밥이었고요. 소스를 안 썼던 나무라는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까요? 아, 자, 제사 지낼 때 쓰고. 제사 지낼 때 쓰고, 네. 네, 실생활에 거의 안 쓰니까. 숟가락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죠. 숟가락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숟가락은 하필 휘어도 저렇게 휘었는데 저 숟가락으로 도대체 뭐가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 한번 볼게요. 고려시대 난파선이 있어요. 마도선이라고 태안의 마도에 침물선들이 쿵쿵쿵쿵 많이 들어왔어요. 짜잔 발굴을 해봤더니 숟가락만 나왔어요. 그렇지. 고려 사람들은 숟가락만 썼구나.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이 목포에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숟가락으로만 밥 먹고 한 손으로 물고기 잡고 있죠. 반찬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됐던 거지 라고 했는데 마도선 하나 더 발굴을 했어요. 어이? 마도선에서 젓가락이 나오네 또? 뭐쇼 시방 이게. 그래서 다시 신안선을 뒤져봤어요. 신안선에 뭐가 있나? 젓가락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나무젓가락을 쓴 거예요. 네. 사실 선생님께서 대답을 딱 해버리니까 세상에 이렇게 답을 빨리 맞추지? 제가 당황을 해서 더 이상 말을 잘 묻지를 못했어요. 너무 오늘 정답이 잘 나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청동으로 세트로 맞춘 건 엘리트 일부만이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무젓가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써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돌리면요. 자, 나무젓가락은 썼다. 근데 왜 숟가락을 이렇게 휘어나 못 쓰게 짜증나게. 그렇지 않아요? 숟가락만 좀 제대로 좀 생겼으면 먹겠는데 왜 첩밥으로 생겼는가 모르겠죠. 예. 네. 한두 개면 장난인 줄 알겠는데 다 이래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고려시대까지 숟가락이 이래요. 되게 길어요 또. 이만해요. 그리고 이렇게 휘어졌어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요. 숟가락이 점점 펴져요. 그렇죠. 지금 얘보다 허리가 많이 펴졌죠. 네, 지금 척추수술을 척병원에 가서 하듯이 했어요. 지금 뭔가 있어요. 자, 더 펴졌어요. 완지 봉동에서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바로 직전 거예요. 허리 더 펴졌죠. 자, 볼게요. 조선 후기에서 오늘날까지 완전히 펴져요. 완전히 펴졌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게 제가 1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밥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밥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현미를 드시다가 당뇨가 나와서 이제 백미로 바꿨나요? 국물이나 이런 걸 많이 먹다가 나중에 쌀밥으로 먹으면서 바뀌지 않았어요. 아, 보리밥, 밀밥 이런 걸 먹다가 쌀밥으로 바뀌었다는가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고려 이전까지는 품종의 차이가 있지만 조선시대 오면 품종 차이는 크진 않거든요. 자, 이것뿐만 예?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빨리 답 맞추시는 분들은 처음이에요. 자, 볼게요. 자, 원래 숟가락을 뜨는 이 부분을 슬리피라고 그래요. 요 뾰족하죠, 요놈이. 자, 요즘엔 이렇게 생겼죠. 조선시대까지는. 조선시대 후기부터 거의 요즘엔 이렇게 넓어졌는데, 자, 보세요. 조선시대 이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요, 숟가락은 밥 먹는 용도 아니에요. 국물 뜨는 용도예요. 밥도 젓가락으로, 반찬도 젓가락으로. 다
다 젓가락으로만 먹었어요. 근데 지금 자 이거 보세요. 바닥과 바닥이 딱 맞죠. 숟가락에 술이 밥그릇에 바닥에 딱 맞죠. 국그릇에 바닥에 딱 맞죠. 딱 맞죠? 잘 보세요. 저 휘어진 거 잘 보세요. 자, 요즘 거예요. 사선으로 바닥에 안 닿죠. 술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닿잖아요. 아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닿잖아요. 국물 떠먹을 때 어떻죠? 아까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다 떠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된 바닥까지는커녕 국물의 4분의 1 정도부터 못 먹어요. 자, 근데 어떻게 다 먹었죠? 이렇게 분명히 바닥에 안 닿는데도 어떻게 먹죠? 기울여서. 우리 국밥 먹을 때 기울이고 식었으면 입에 대고 먹어버리죠. 성질급한 저는 이때지만 보통은 기울여서 먹죠. 안 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울이는 거예요.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일자로 허리가 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릇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전에는 그냥 떠만 국물만 먹으니까 숟가락은 오로지 국물만 먹는 거예요. 들이키지 않았다는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도 처음 본 사람이나 점자 앉아서 이렇게 안 먹죠. 그렇죠. 예. 지금 점자는 최면에 이렇게 먹는 건 예의가 아니죠. 다 살짝 기울여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예전에 그냥 떠먹었는데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김홍도 언제 사람이죠? 18세기 사람이죠. 숟가락이 일자가 됐어요. 자, 밥을 어떻게 먹는가 잘 볼까요? 어때요? 이때도 기울여서 먹죠. 이제 숟가락으로 밥도 먹는 거예요. 국도 먹고. 그 대신 밥 먹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국 먹을 때는 기울여야 돼요.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국그릇을 기울이는 걸 깨닫는 게 천년걸렸다는 거예요. 아, 기울이는 것보다 숟가락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간 때문에 지금 벌써 20분이 다 돼가니까 끝내야 할 시간이 돼서 20분까지 하면 되나요?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30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기울여서 먹기 시작하는 것은 국과 밥을 이제 숟가락으로 다 같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젓가락으로 국과 밥을 다 먹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은 입으로 마셨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젓가락은 반찬만 먹는 걸로. 이렇게 된 것은 중국과 관련이 있어요. 중국은 청나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소중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주자 가래 그대로 따르자. 근데 주자 가래는 주나라 때의 예법이에요. 주나라 때의 걸로 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실 주나라 때의 제사 방식과 똑같이 간 거예요. 숟가락으로는 밥, 젓가락으로는 반찬. 이게 원래 예법이거든요. 중국에서도 안 지켜요.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숟가락 사라집니다. 일본은 헤이안 시대부터 숟가락 사라집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젓가락만 남아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숟가락이 부활하는 대신에 펴져버리는 것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걸 좀 길게 설명하기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는데요. 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국물 있는 음식들이 많죠. 자, 항상 밥과 국을 같이 먹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가도 찌개, 어쩌다 볶음이지, 볶음, 찌개, 탕, 장, 국물 있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완전히 숟가락을 쓰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숟가락을 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라멘을 혹시 일본에 가서 드셔보셨어요? 되게 짤 거예요. 일본은 라면에 밥 안 말아 먹어요. 짜니까. 숟가락을 안 쓰니까 국물을 안 먹거든요. 젓가락으로 면만 먹어야 되니까 국물이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국물로 면만 젓가락으로 건져 먹고 밥을 말아 먹거나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이 짜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적당해야 되는데 일본은 너무 짜죠. 그게 숟가락을 쓰지 않는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간상 일단 이 정도 하고 냉면까지 하나만 더 할까요? 냉면의 탄생 역시 이제 고각적으로 밝혀진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명태가 요즘 안 나온다고 하죠. 명태가 없다고 해서 명태를 키우려고 헛발질을 많이 해요, 요즘에. 어차피 안 와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 명태가 언제 나왔냐? 17세기에 나와요.
처음 나오는 게. 그 전에 명태라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명태의 이름은 이렇게 시작돼요. 명천에 타는 태씨란 사람이 이상한 물고기를 잡아왔어. 막 거울에 수령에게 바쳤더니 야 이게 뭐냐?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 그럼 명천거울의 태씨니까 명태라고 하자. 이게 정설이에요. 명태의 이름은 정설이에요. 근데 어떤 이름들의 정설이 없어요. 자, 우리는 어나 치로 끝나요. 물고기가. 고등어, 꽁치, 명태로 끝나는 이런 태로 끝나는 이름이 없어요. 이건 정설이에요. 그럼 어로 끝나는 건 뭐죠? 한문 이름. 중국에서 온 한문 이름이 고등어. 한자잖아요. 치 우리말이에요. 꽁치, 준치, 멸치. 우리가 지은 이름들이에요. 순 우리말. 근데 뜻동맞게 들어간 이름들 있죠. 조기, 뭐 이런 것들 갑작스럽게 조어가 되는 것들은 다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명태가 나타나는 게 언제부터냐? 갑작스러운 소빙하 시대. 언제죠? 막 추워지는 때가 1600년, 1800년 사이죠. 이 시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이 추워질 때 명태가 나와요. 왜? 저 베링해 쪽에 있던 명태가 내려온 거예요. 추우니까. 근데 지금 따뜻해지니까 명태가 다시 돌아갔죠. 안 와요. 추워지지 않는 한은. 그런데 명태 오라고 헛발질해봐야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 명태가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요? 추우니까 나타났죠. 명태란 놈을 처음 본 게 저 함경도에 있는 명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보고 경상도에서 봐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야, 저 뭐냐? 초기소는 명태라던데요? 그러면 얘네들 다 명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일본은 명태가 뒤늦게 나오죠. 일본에서 명태를 뭐라고 부르죠? 멘타이. 한자로 명태예요, 그냥. 자, 중국, 대만 명태예요, 똑같이. 러시아 멘타이라고 불러요. 명태예요. 러시아 애들도 명태를 처음 본 거예요. 저기 모스크바에 있는 애들이 쭉 와가지고 모피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보니까 처음 보는 물고기 보고 야, 이거 뭐냐? 아, 조선에서는 명태라던데요? 명태인 거예요, 다. 그래서 다 명태라고 불러버릴 정도로 이 시기, 소빙하기 시기가 왔던 거예요.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온돌이 등장을 해요. 그 전에 온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에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역자 형태. 여러분들 그 방에 보면 옛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라지에타 또는 히터라고 한쪽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방 한쪽에서만 난방을 하던 그런 방식이다가 조선시대에 이게 등장을 하는데 바닥 전체가 구들장이 깔리는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보급이 돼요. 근데 보급이 되는 게 언제부터냐? 17세기부터예요. 갑자기 왜 17세기부터 보급이 될까요? 추워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추워져서 구들방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땔감. 민둥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이 되게 작아요. 이게 서울 시내 공평동이라든가 종로 쪽을 발굴하면요. 조선시대에 온돌방이 보급되던 당시에 16세기 거, 17세기 거, 18세기 것들을 발굴해보면요. 지금 여기가 미 대사관 부지 자리 왼쪽이 여기인데 이게 저 누우면 딱 제 키. 제가 대한민국 평균 키예요. 1950년대. 그런 제 키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좀 키 크신 분들은 못 들어갈 정도로 되게 작아요. 왜? 방이 조그만해야 난방 효율이 높잖아요. 계속 서울 시내에서 이 구들에 불을 떼니까 어떻게 되죠? 재를 버릴 데가 없잖아요. 재를 버리면 청계천으로 모여들어서 청계천이 다 차버려요. 그래서 조선 왕조의 영조가 훌륭한 임금이 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청계천이 완전히 이 재하고 흙물에 막혀버리니까 비가 오면 서울 시내가 완전히 곤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청계천 준설을 시켜요. 영조가 되게 지금으로 치면 이벤트에 강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기념 촬영을 잘 찍었어요. 그래서 자, 시삽! 나 사진 찍어, 빨리.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영조의 시삽 장면 그림, 영조가 다 끝난 뒤에 어험 하는 장면, 이런 그림들이 다 남아있어요. 되게 이벤트도 잘하고 자기를 홍보를 잘하는 거죠. 국정홍보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계천을 다 준설하고 나서야 강물이 됐죠. 누구도 청계천 백분 대통령 되기도 했지만 여튼 이렇게 작은 방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구들장이 제일 먼저 들어온 쪽부터 타기 시작하고 제일 여기가 뜨겁죠. 예, 저 어렸을 때 여기에 저희 할머니가 밥그릇 같은 거 밥 공기 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놀다가 뒤엎어버리고 많이 그랬는데 이게 실제 방이 작아요. 온돌방들을 발굴해보면 아까 보다시피 효율 때문에 이 정도로 작은 거예요. 구들방에 불을 떼가지고 따뜻한데 문을 열잖아요. 금세 찬바람 들어오면은 열 효율이 떨어져 버리죠. 문을 못 열게 해요. 자, 이렇게 구들이 보급은 되는데 엄청 답답하죠. 그런데 냉면에 3요소가 있어요. 처음 냉면을 만들어서 냉면의 3요소. 메밀이에요. 메밀은 냉면을 만드는 요소인데요. 메밀이 언제 나오죠? 지금쯤 가면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 있고, 예. 가을에 수확이 되는데요. 메밀은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못 넘어요. 그 전에 보통 4월 이전에 다 소비가 돼요. 메밀은 즉 여름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을에 맺혀서 겨울사에 다 먹어버리는 음식입니다. 재료예요. 식재료예요. 그리고 메밀을 어디서 심죠? 지금이야 전국적으로 다 심지만 주로 관서지방, 평안도 이쪽에서 많이 심었어요. 논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개마고원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아니니까 메밀이 잘 자라죠. 우리나라는 밀이 잘 안 자라서 기후에 안 맞아서 고려시대 서궁도 다 중국 산둥에서 수입해 온다고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밀은 수입했어요. 역시 고려시대부터도. 그러니까 밀, 그리고 얼음. 얼음이 언제 나오죠? 아까 빙고가 있다고 했지만 빙고는 다 수도에만 있어요. 그러면 평양은 수도는 아니잖아요. 빙고는 없죠. 얼음이 겨울밖에 올 데가 없잖아요. 동치미라는 것을 여름에 만드나요? 2, 3일이면 상해버릴 거요. 씌어져서. 그리고 여름무 요즘에 깍두기 만들면 되게 맛없잖아요. 무도 역시 겨울무여야 되고. 그리고 꿩 내지는 잡아온 사냥한. 물론 이제 겨울에 한가하니까 사냥도 하러 가는 거지 농번기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3요소가 다 되는 때가 딱 겨울인 거죠. 이 시기가.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메밀은 가루는 잘 빠져요. 하지만 이걸 반죽해서 30분 내로 이걸 빨리 안 뽑으면요. 굳어져 덩어리로 못 써요. 빨리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무 집에서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 이렇게 해서 뽑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답답한 겨울 방 안에서 온돌방에서 유일하게 얼음쩡한 뭐 백석의 시나 이런 데도 냉면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얼음이 있는 음식, 국수를 이때 이 사람들이 먹었던 거예요. 언제? 술을 마시고. 술 마시고 몸도 열나는데 방까지도 없네. 이때 냉면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은 이 시대부터 냉면이 나와요. 17세기부터 냉면이 나오다 거의 18세기부터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쓴 사람들 대부분 사대부죠. 관서지방 사람들부터 써요. 관서지방부터 나와요. 근데 냉면이 지금과 같이 냉면이 되는 것은 시장만 처거지 사실은 근대 산업화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화 음식은 냉면이에요. 냉면 지금 한 손으로 들고 자전거 타고 배달하고 가죠. 이게 최초의 패스트푸드이자 최초의 배달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화된 음식이에요. 냉면이. 이때 제빙기가 들어와요. 유럽에서. 제빙기가 들어오니까 여름에도 얼음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냉면을 배달하는 거예요. 자전거라는 게 들어와야 되고 도로가 포장이 돼야 돼요. 도로가 포장이 안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어렵거든요. 서울 시내가 그렇게 돼요. 평양 시내가 이렇게 돼요. 이거 어디서 왔냐면 일본 내 소바. 소바 배달이에요. 일본에서는 도쿄에 소바 배달을 이렇게 다녔어요. 똑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리고 냉면의 국물 아무리 슴슴하게 만들어도 맛없으면 누가 먹겠어요? 아지노모토. 지금의 미원이 이때 나와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이 MSG 광고를 엄청 해요. 조선에다가. 냉면 맛은 역시 아지노모토. 냉면 5그릇째 먹는 거 왜? 미원이 들어갔으니까요. 아지노모토가 들어갔으니까. 즉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지노모토의 덕과 배달의 덕. 그리고 또 하나 전화. 이때 전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상관없지만 옛날에 이때만 해도 사대부 여자가 냉면이 장안의 화제라는데 쓰개 치마 입고 갖고 냉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사대부들이 갖고 옆에다가 어디 아무나 먹어도 앉아갖고 같이 겸상하면서 냉면을 먹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전화해서 배달을 해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배달로 엄청 흥행한 거예요. 양반들과 사대부 아녀자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으로 엄청 공전의 히트를 쳐버리는 거죠. 산업화가 된 거죠. 자, 함흥냉면 하면은 우리가 냉면의 양대산맥, 함흥, 평양, 구라예요. 예, 이런 걸 흔히 개구라라고 하죠. 보통 구라도 아니고. 그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예, 그런데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심지어는 북한에서 냉면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국수예요. 그리고 함흥냉면은 녹마국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녹마는 녹말을 말하는 거고요. 이 북한에서 함흥냉면이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함흥은 저 개마고원에 일제 때 야, 여기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뭘 키울까 하다가 대규모 감자 농장을 만들어요. 감자가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저 남미 안데스 산맥 쪽에 알트플라노 고원에 가면은 감자가 잘 되거든요. 거기와 비슷한 게 개마고원이니까 일제 때부터 해요. 지금 김정은도 여기 또 시찰 가가지고 감자 농장 잘 된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바로 일제 때 만든 감자 농장의 생산이 돼서 이 함흥 쪽으로 와요. 이 녹말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흥이 감자 녹말의 주요한 그 보급지가 되니까 함흥에서 남아도는 감자 녹말로 먹을 게 없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특히나 이제 전쟁 그 대동아 전쟁 나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때 이 녹말로 국수를 많이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6.25가 터지고 함흥이 이제 장진호까지 갔다가 이제 밀려나잖아요. 미군들이 우리 국군이랑 그러면서 이제 부산으로 정착을 하면서 결국은 부산 쪽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국수를 만들어 먹은 게 함흥냉면이죠. 근데 이제 이 함흥냉면이 이 일본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함흥 사람들이 이제 부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는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때 일본에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그 지진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났던데 센다이가 있는 동북지방 그 지역에 모리오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정착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함흥 분인데 자기가 먹던 냉면이 그리워가지고 함흥냉면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일본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뭐냐? 근데 먹어보니까 일본 사람도 되게 괜찮거든. 또 물론 일본어는 됐죠. 일본식의 좀 달콤한 국물을 좀 더 만들으니까 괜찮다 해서 먹기 시작하니까는 일본에서 아예 모리오카에 함흥냉면이라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 특산품으로 정해졌어요. 모리오카의 함흥냉면이 일본을 대표하는 우리 뭐 영광으로 치면 굴비가 특산품이고 굴비 음식이 유명해졌잖아요. 모리오카를 가면 이 함흥냉면 이 냉면이 이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도쿄에 가도 모리오카 냉면 분점이 있고요. 뭐 규슈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일본의 마우스 이게 그 일본에서 변형이 된 모리오카의 함흥냉면이에요. 냉면의 사촌들이 되게 많죠. 막국수. 막국수는 80년대에 생긴 겁니다. 막 여러분 생각이 조선시대부터 뭐 다 개구라예요. 예, 속지 마세요. 막국수라는 건 원래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화전민들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경기 동부하고 강원 쪽에서 먹던 그냥 남아도는 메밀로 먹던 거예요. 쌀도 없고 밀도 없으니까. 자, 이거 뭐죠? 밀면이에요. 밀면은 자 이제 부산에 정착했던 이 북한 사람들이 냉면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메밀이 없어요. 대신 미군들이 원조, 남아도는 원조품 잉여 생산물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밀이었잖아요. 밀로 만들으니까 딱딱해요. 밀면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드셔보죠? 밀면이 바로 이때 생겨나요. 냉면 대용품으로 밀로 만든. 쫄면 1974년도에 생겨나요. 광신제면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냉면 뽑는 기계 공장에서 이 구멍 크기를 우동을 뽑는 구멍을 설치를 하고 냉면을 뽑으려면 아주 가늘어야 되잖아요. 뽑았는데 하필이면 쫙 나오는데 스톱 했는데 엄청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버리긴 할까 시장 주민들에게 줬죠. 심포 우리만두로 하는 심포 시장에서 줬어요. 사람들을. 근데 호응이 좋아요. 자, 고온과 고압, 고속으로 면을 뽑으면요. 면발이 되게 질겨져요. 그 함흥냉면을 생각하시면 되고 쫄면이 그래요. 우동처럼 천천히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동처럼 잘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냉면처럼 고압으로 뽑아버리니까 쫄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호응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 찔린 걸 또 좋아하셨나 보죠. 이빨이 좋으셨나 봐요. 임플란트 당하셨나 봐요. 결국은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쫄면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쫄면을 제일 처음 먹은 게 심포 우리만두라는 곳이었어요. 심포시장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70년대. 자, 콩국수 뭐 이런 것들도 냉면의 일파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전 세계에서 얼음이 들어간 국수는 냉면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나라도 많이 흉내를 내지만 자, 중국 냉면은 어디서 시작됐죠? 조선족이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 중국에 냉면 없어요, 원래. 예. 그러니까 중국 냉면, 일본 냉면 다 우리나라 냉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냉면의 유사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우리는 얼음에다 먹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 거죠. 콜라. 자, 우리나라에 펩시콜라가 언제 처음 론칭된지 아시는 분? 펩시콜라. 코카콜라는 일제 때도 들어와요. 예. 네. 70년대에 한번 론칭했다 장사가 안 돼서 접고 롯데가 칠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롯데 칠성이 80년대에 펩시콜라를 내놓으면서 그때 블라인드 마케팅을 하죠. 눈을 가리고 콜라를 마셔봤더니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한 사람이 7명,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광고 그때 잡지에 실리고 TV에 나왔어요. 펩시가 훨씬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펩시콜라는요, 코카콜라보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설탕량을 좀 더 넣어요. 더 달아요. 사람들은 눈을 감고 마실 때 단 것이 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펩시콜라가 그걸 광고를 해서 떴는데 그게 198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론칭된 건 70년대 후반이지만 제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팔기 시작한 건 80년대예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나라 펩시콜라가 있으면 안 되겠죠. 밀수를 해올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06년 겨울에 강화 군청이 있는 곳이 관청리예요. 관청이 있으니까 관청리겠죠. 거기에 바로 위에는 용흥궁. 용흥궁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은 철종이라고 하는 왕 아시죠?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주인공으로 하는 철종은 원래 어디 살았죠? 강화도. 철종의 아버지하고 형은 죽죠. 왜냐하면 그 역모에 휘말려요. 그러니까 철종이 처음부터 되게 무식쟁이인 줄 알지만 사실은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역모 때문에 일로 와서 결국은 살다가 왕이 되는데 살던 집이 왕이 됐으니까 철종이 살던 집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궁자를 붙여줘요. 왕이 됐으니까. 용흥궁. 용이 흥해서 왕이 됐겠죠. 그러니까 용흥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강화도 성공회 성당이 있어요. 100년이 넘은. 성공회 성당은 영국에서 시작된 성공회의 성당이라는 뜻이죠. 자, 그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공장이 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있다가 지금 사라진 심도중물이라는 공장터가 있는데 여기를 발굴했어요. 여기를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강화 군수님이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뭘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적이 없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또 순진하게 지금 와서 생각보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때 알았으면 그분하고 되게 친했을 텐데 제 손도 되더라고요. 그분이. 아무튼 막 팠는데 저희 직원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걸 보니까 발굴 현장에서 이게 나오면 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우리 선생님. 자, 안경쓴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자, 발굴 현장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분이 버렸다. 아니, 여기 선생님께 혹시나. 예. 예.
자, 점잖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점잖지 않아서요. 야, 이 새끼야, 이런 쓰레기를 가져와서 버려. 그냥 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불현듯 서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버렸는데요? 빨리 찾아. 해서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그때만 해도 2006년이면 이 카메라 화소가 안 좋았어요. 핸드폰에. 화소가 별로 안 좋았고 이렇게 보냈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펩시콜라 같은 거예요. 이 글자가. 근데 코카콜라는 애틀란타에 코카콜라 박물관도 있고요. 잘 돼 있어요. 펩시콜라는 박물관도 없고요. 회사도 자주 바뀌고 해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뒤져봐다 안 나오고 자료를 찾아봤죠. 그때만 해도 다음의 시절에서 네이버로 가던 시절이지 우리나라에서 구글을 또 잘 안 쓸 때였어. 구글을 일찍 뒤져봤으면 지금 구글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았는데 이거였어요. 이게 복각한 거예요. 다시 콜라 마크를. 예. 펩시콜라는 애국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극기 문양 아닙니다. 태극기 문양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미국 거예요, 그냥. 예. 이 문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죠. 자, 이 문양 같은 거예요. 자, 코카콜라 병을 한번 보시죠. 코카콜라는 펜버튼이라는 사람이 원래 마약 성분이 있는 코카잎을 넣어서 만들었던 것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가요. 펩시콜라 역시도 3년인가 4년 뒤에 생기는데 역시 약사가 만들어요. 근데 병의 형태가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자, 순서를 맞출 수 있는 분. 방금 보셨던 순서. 학생들 수업 시간에 이거 맞춰놓게 하고 치킨 내기 하면은 다 틀려요. 예, 결국은 제가 사주지만 예, 이 순서를 못 맞추더라고요, 학생들이. 네. 1번은 이거예요. 코르크마개를 썼거든요, 이때만 해도. 1번. 예,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건데 여하튼 가장 마지막이 이거죠. 그 직전이 이거였고 그 직전은 이거였고 대충 보시면 끝에서부터 찾아가면 쉬워요. 요즘에서부터 찾아가는 거고 가장 처음 거하고 놓고 그 사이를 맞춰가는 게 되게 쉬워요. 자, 여하튼 지금은 코카콜라의 시대가 아니라 펩시콜라의 얘기니까 가시기 펩시로 가겠습니다. 짜잔, 펩시의 변화를 찾았어요. 네, 그래서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이 마크를 찾았죠. 짜잔, 이 마크가 사용된 시기가 이제 언젠가 찾았어요. 자, 1905년, 6년 이쯤인데 그래,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분명히 펩시콜라는 우리나라 론칭도 안 됐고 일제강점기도 아니잖아, 이건 구한말, 아니 구한말도 아니지. 이건 고종이 아직 생생하게 있을 때잖아. 이게 왜 나왔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가 여기에 갖다 버렸을까요? 선교사가 이 강화도까지 왜 왔을까요? 예, 성공의 성당은 영국의 성당인 영국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공회는 어쨌든 중국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주석. 1905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뒤져봤어요. 미국에 커다란 배 세 척이 1905년 7월에 일본 도쿄에 들어와요. 이 배는요,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딸인 앨리스, 이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국방장관급인 그 당시에 전쟁부 장관 또는 육군장관이라고 하는 테프라. 테프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테프트 참. 테프라가 아니라 테프트. 테프트는 바로 루즈벨트 다음에 대통령이 돼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둘만 오냐? 아니에요. 미국의 국회의원도 약 30여 명이 들어와요. 참 할 일 없죠. 왜? 그 당시에 배 타고 일본 오는데 석 달 걸려요. 그러니까는 한 9개월 정도 요율을 하러 국회의원들이니 장관이니 대통령 딸이 배 세 척에 나눠오는데 몇 명이 오느냐? 약 1,500명 정도가 와요.
왜냐하면 그 배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기관사 뭐 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고 식재료 다 싣고 와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일본에 7월 달에 도착해서 7월 15일경에 일본의 총리를 만나요. 그 사람 이름이 가스라예요. 둘이 만나서 뭐 했는지 아시죠? 야, 나 필리핀, 테프트는 필리핀 총독을 해요. 나중에. 필리핀 총독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에일대 총장도 하고 뭐 다 해요. 대법원장도 되고. 테프트가 야, 내가 필리핀 먹는 거 알지? 조선 네가 알아서 먹어 하고 밀약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일본 말이니까 쇼부를 보고 온 거예요. 쇼부 보고 다음 조선으로 붕 해서 강화도 쪽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와요. 인천에 딱 정박을 하고 경인선을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고종 황제는 뭐 천조국의 딸, 그럼 황제의 따님아니냐? 그러면 잘못이도록 하여라 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게 명성황후 무덤이에요. 무덤 앞에 있는 이 성마예요. 죽은 지 십몇 년 된 자기 와이프 무덤에 그 여기 위에 앨리스라는 여자가 룰루랄라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고종 황제는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도 쟤한테 잘 보이면 우리나라 어떻게 일본 놈들한테 안 뺏기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 판단 시츄에이션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현타가 안 오셨어요, 고종 황제는. 이때 와가지고서 찍은 사진이에요. 시종들이랑 뭐 희희낙낙 노는 사진이 되게 많은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근데 다 도시로, 한양으로 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배 세척인데다가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00명 정도는 안 오고 배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죠? 지금 한양에 갖고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한양에 있다 온 2주 동안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얘들도 놀러 갈 거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강화도라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피셜로. 이때 아니면 대한민국에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미국의 고위층이나 미국의 상류층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이 땅에는. 유명인사는 마릴린 먼로가 6.25 때 오잖아요. 유문 공연.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도 곧 오잖아요. 그 이전, 1950년대 이전만 해도 고위층이나 이렇게 많은 1000명이 넘는 상류층들이 올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펩시콜라를 가져와서 마실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도 아니었나. 왜냐하면 선교사들이라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에 콜라를 넣은 거예요. 이 콜라병 하나로 그 당시 역사를 한번 반출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넣었는데 아주 누가 그렸는지 참 잘 그렸어요. 융숭하게 대접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이분들은 다 짜고 오셨는데 좀 안타깝죠. 여하튼 10번은 시간상 마무리를 그냥 할게요. 10번은 제가 이제 어떤 설명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론적인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콜라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 궁금한 거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